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정유라 씨죠. 최순 씨의 딸인데 지금 덴마크에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송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송환되면 바로 체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체포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는 특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추후에 검찰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장을 거다 서울 검사장으로 둔 이유를 그대로 증명하는 게 될 거라고. 네, 오늘 변호사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요.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체포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체포영장을 발부가 된 것은 예? 체포를 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체포를 해도 된다고 해서 이미 발부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체포를 한 게 맞죠.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사실 그전에 검사도 했고 또 변호사 하신 분인데 저희 체포하면 뭐 정치적이다는 이유를 대는 건 그게 어떤 논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신병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할 그렇죠. 것인지 예, 결정하는데 그때는 이제 검찰에서 뭐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죄질이 불량하면 사실 구속영장을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예.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석방할 수는 있지만 이경재 변호사가 적어도 체포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여러 가지로 대면서 뭐 어머니가 구속돼 있고 사실 정유라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예. 아예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체포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김 있어요. 변호사님 지적이 맞다면 오히려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이 정치적이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이 최순실 씨 재판의 변호사로 참여를 하면서 지금까지 법리적 대응보다는 거의 정치적 대응을 해왔죠. 이번 것도 전형적인 정치적 대응입니다. 이게 예. 뭐 정유라를 체포하면 안 된다, 뭐 정치 검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법조인들이 보면 누구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3년까지 영장이 발부가 돼 있어서 영장은 집행하러 그 이후에 구속할지 말지를 문제 삼아야 되는 건데 예. 결국 포인트는 그거예요. 윤석열 지검장을 타겟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갖다 놓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전포고라고 봐야죠. 이제 정유라가 들어왔을 때 지금 체포보다는 이후에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부터 뭐 정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방해죄 문제지만 그 이대 학사 비리 관련해서 예. 사실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형량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선전포고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 뭐 체포했는데 여기 구속까지 해? 나중에 이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예. 사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단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 체제의 중앙지검을 비판, 정치적으로 이거는 정치검찰이고 지금 사실 이 혐의에 비해서 너무 위중하게 과중하게 모든 걸 덮어씌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우리가 뭐 뉴스 화면상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공항에서 이 피의자가 체포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차은택 씨도 그랬잖아요. 예, 차은택 씨도 그랬고 옛날에 뭐 BBK 사건 네, 때도 그렇죠. 사실 그때는 뭐 미국 공항에서 이렇게 체포가 됐었는데 뭐 국적기를 그때는 타고 왔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했고 뭐 이런 그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해외로 도주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넉넉한 기간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유라가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언제 들어와도 체포할 수 있게 하자 해서 2023년까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정유라가 비행기를 타고 뭐 국적기를 타고 오든 뭐 덴마크 걸 타고 오든 간에 하여튼 한국에 딱 내려서 딱 신병을 확보하는 순간부터 48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48시간 동안 이제 구금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구속까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니까요. 뭐 국적기 여부하고는 뭐 지금 크게 그렇게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고 들어와서 공항에서 혹시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일단 그 검찰 당국에서는 신병 인수를 위해서 네. 그 덴마크로 수사관들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예. 거기서부터 신병 인수돼서 기자와 직접 접촉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네. 48시간 이내에 긴급 체포된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바로 구속된다면 기자회견하기 쉽지 않겠지만 네. 만에 하나 그 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불구속 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노승일 부장의 전원에 네네. 따르면 예전에 2014년도 정유라 씨 고3 때 엄마 최순실과 아빠 그
누구야 그분? 예, 최순실 씨의 예, 누구죠? 정윤회? 정윤회 정윤회 이 두 분이 예. 죄송합니다. 하도 요새 뭐 인물이 많아서 요즘 너무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그런 거 등장 아닙니까? 인물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 두 분이 네네. 자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올인한다 그래서 네. 감정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성격을 보면 아마도 단순하게 2대 입시 부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네. 삼성과 최순실 씨와의 뇌물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최태민 그 할아버지로부터 최순실 어머니까지 이어지는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로운 관계 이런 문제들도 정유라 씨가 입을 열면 아주 그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연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만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예. 그거는 좀 뭐 현재 상황으로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지난 덴마크에서 기자들 인터뷰했잖아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말을 잘하더라고요. 물론 네. 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인천공항에 내리면 일단 말할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차은택 씨가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그때 일본에서 들어왔나요? 그때도 중국에서 들어왔나요? 예. 인천공항에서 사실은 체포돼갖고 오는데 바로 그 그쵸. 출국장 예, 거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만약에 정유라 씨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송을 하잖아요. 이송을 하다가 또 검찰청에 도착을 하면 또 거기서 프레시를 한번 받으면서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들어올 거라고 봐요. 네. 앞서 소 소장님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재판은 이제 중후반부로 가고 있잖아요. 2대 입시, 뭐 학사 비리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들이죠.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뭔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만한 발언을 이 정유라 씨가 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2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사실상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뭐 정유라 씨의 말이 무슨 이 다른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슨 치명적으로 갈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재판이 예. 끝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2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최종 수혜자가 정유라잖아요. 그리고 덴마크와 독일에서 어쨌건 이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본인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국정농단 사건에 뭔가 새로운 변수를 그렇죠. 제공할 수 있다는 쉽게 거죠. 말하면 삼성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정유라 입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 가능성도 네. 있어요.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게 덴마크에서 기자회견할 때 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기자들 얘기할 때. 근데 그거하고 검찰청에 들어가서 검사들의 수사와 질문을 받을 때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데 검찰에 들어가서는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정유라의 성격과 관련해서 뭐 노승일 부장도 네. 뭐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예.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정유라가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라는 것 측면을 고려할 때 예. 본인이 이제 뭐 말을 하다 딱 막히는 상황이 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최순실 입장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정유라다라는 얘기가 예. 나왔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에서 실제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순실 씨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최순실이 돈 많아요? 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쪽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빼돌리려고 집착을 했을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만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충족이라는 것도 없어요. 본인이. 예. 좀 정신적으로 좀. 뭐 대통령이 그렇게- 노후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네. 본인 자체가 욕심이 끝이 없다. 예, 예. 남한테는 인색하고. 그렇죠. 네, 뭐 최순실 씨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은닉재산에 검찰이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거를 뭐 찾아내는 데 노력을 하겠죠. 네,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예. 일부와 한국에서 빼돌린 돈으로 그 부동산 주택 세 채를 구입하고 그리고 사용 내역들 그 덴마크
법무당국을 통해서 그 협조를 통해서 네, 독일에서도 독일에서도 협조를 통해서 확인되고 했고요. 있는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 재산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력 법적인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것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소급해서 그 문제를 추적할 때까지는 아마 별도의 그 법적인 조치가 있지 않다면 현재 있어서는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일단 뭐 특별법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삼성으로 받은 78억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이제 추징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특검인가 검찰에서 이미 최순실 재산에 특검에서 그렇죠.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 추징 보전 신청해서 그 이제 받아들인 상태고요. 우리 아까 이제 정유라 씨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자고 하는데요.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데 사실 이 부분은 중앙지검장의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지금 재산 축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8억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성의 지금 뇌물 수사가 굉장히 막바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유라 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유라 씨가 삼성 승마 어떤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잖아요. 본인이 계약서 다 썼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번 덴마크에서 기자회견 할 때 뭐 포스트잇으로 다 가려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다 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뇌물죄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삼성이 말을 사준 거냐 아니면 삼성 명의로 갖고 있었던 거냐 그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유라 씨한테 최순실가 아마 그 사실관계는 다 얘기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말 저 말 내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네 말인데 삼성의 이름만 그렇게 걸어놓은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랄지 그런 진술을 하게 되면 삼성과 관련된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에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진술을 검찰이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진술을 제대로 잘 해주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랄지 약간의 뭐 명백한 플리바게닝은 못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딜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 변호사님이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럴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그러니까 구형량을 뭔가 감량시켜주면서 그런 걸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명백하게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자백을 끌어내는데 어떻게 해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면 그건 일종의 회유나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 유도가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는 하진 못하지만 뭐 약간은 간접적으로 그런 암시를 주면서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유라 씨가 들어오게 된 것도 세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순실 씨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이미 다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들어온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쉽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좀. 근데 이제 그 준비한 게 검찰청에 정유라가 혼자 들어가서 해결이 될까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준비는 다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죠. 원래 항소해서 나중에 뭐 대법원은 뭐 덴마크에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얘기는 있었지만 끌려면 앞으로 한참 더 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최소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는 끝났으니까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그 준비가 통할까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유라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기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까지 잘할 수 있으나 조사를 받을 때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구속이 되지 않고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업무방해 관련해서는 피의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건 피의자, 그거는 피의자고 나머지 뭐 뇌물죄 관련해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겠지만 이것도 당사자 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체포 48시간 동안 체포상 구금 상태로 조사를 하고 거의 99%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좀 표정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전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은 추측들이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증거조사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최순실 씨와 함께 병합, 뇌물 사건에 대한 병합 조사는 29일부터 실시하고 그 이전에는 아마 그간에 있었던
검찰 조사라든가 재판 자료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한 자료를 뺀 동의한 자료만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 상당히 안정을 찾고 웃음을 짓고 옆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추가로 대통령이 할 말이 있냐 물어보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면 그 정치적 공방의 성격에 대한 그 법리 공방보다는 실제로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중요한 뭐 부분마다 뭐 조그마한 모션으로 아니라는 정도의 사인만 보낸다거나 아니면 방금 서 소장님 지적대로 나중에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라고 뭐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지금 이제 재판 초기 절차라서요. 당사자 본인이 얘기할 것들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범죄 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변호인이 얘기해야지 본인이 뭐 단편적으로 얘기 하나씩 한 것들이 사실은 뭐 별 영향이 없고 또 본인은 어차피 이제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을까 하는 좀 약간 의구심도 들고 결국 이제 변호인 위주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아마 재판 말미에 가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묻는 우리가 피고인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할 겁니다. 그때는 적어도 백 배의 문항을 가지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항 자체도 사실은 미리 박 전 대통령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물을 것이고 대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그건 조율이 되겠죠. 그때 본인의 어떤 얘기를 변호사에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이 끝날 때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 있으면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아마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좀 장시간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